자, 이제 310페이지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가능성인데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그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민법상으로 이야기할 때 사법적 권리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이나 어떤 물건이 넘어가는 단계를 한번 보세요. 보유자에서 미보유자로 넘어가죠. 이 보유자를 우리가 흔히 말해 소유권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미보유자가 이제 구매자 이렇게 되겠죠. 뭐 달리 말하면 매도인이 될 수 있고 매수인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공법도 어떻게 제약을 하냐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쁘게 이용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용규제법은요 전부 다 보유자에 관한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용한 사람 걸 구매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거래규제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거래 규제가 많다 그러면 이제 매수인들이 물건을 사기가 어려워지고요. 이용 규제가 많다면 보유자의 제약을 걸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용 제한하는 건 가진 자, 거래 제한은 가지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우리 시험은 거래 규제 관점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내용이 일반적으로 어디 깔려 있다? 토지 이용 계획서에 깔려 있다 해서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10페이지, 311페이지 다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필요한 건 312페이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책에 체크하시면 돼요. 바로 체크할게요. 일단 312페이지 보면 제목이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 공법에 나옵니다. 제 과목에서는요. 구매자가 이걸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는데 사면 어떻게 돼요? 즉 처벌 받아요? 이런 걸 묻게 돼 있습니다. 자 보죠. 먼저 313페이지 양글로 5번, 6번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일단 5번 먼저 체크하세요. 토지거래 허가와 다른 법률 관계인데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으면 농지증 발행 걸로 보고 2번에 금인 발행 걸로 본다. 요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특례의 경우는요. 여러분이 방갈로 2번, 3번을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2번, 3번은 조금 뒤에 제가 다른 곳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314페이지 제재가 잘 나옵니다. 2년에 30%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표 너무 자주 나오죠. 일단 왼쪽에 음영으로 보면 경매와 공매는 함께 기억을 해주시고요. 상속과 판결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상속부터 봐요. 상속 부모 잘 맞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토지거래 허가증이나 금인과 이 농지증을 다 팔아두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판결은 다 팔아야 됩니다. 반대적 개념이에요. 이 상속은 대신 다 팔아주었고 판결은 내가 받는다. 그리고 경매와 공매를 보면 농지증만 팔아요. 그런데 이제 공매 얘기 좀 합시다. 이건 적지 마세요. 우리 공매 책을 페이지로 연결시켜 드릴까요? 또 적으려고 하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찾아드릴게요. 예, 437페이지 봐봐요. 437. 공매 분류보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있고 넘겨보면 유입 그리고 고증자산 공매 압류 부동산 이렇게 있죠. 우리 현행 교재는 비업무용부터 해서 세 가지만 적어드릴게요. 비업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면 인수라고 했나요? 공탁 두 가지가 방금 해놓고 놓쳐버렸네요. 438 예, 유입이요. 유입 예,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좀 어렵네요. 유입이 있고요. 그리고 압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정자산 공매는 우리 그 현행 시험에 잘 안 나올 거예요. 세 가지만 나오는데 일단 요 두 가지는 그냥 공매로 취급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압류 부동산에 있어서 가지고는요. 껍데기는 공매인데 실질적 내용 경매처럼 취급하면 돼요.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건 적지 마세요, 여러분. 공매는요. 그래서 저도 날려 쓰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캔콤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사가 한다 이렇게 보세요. 국가기관. 그렇지만 경매는 개인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 그러면 이거 한번 따져볼게요. 압류 부동산은 권리 분석을 공사, 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할까요? 즉 국가가 할까요? 아니면 개인이 할까요? 다시 해요. 공매는 압류 부동산은 공매에 속하지만 소속은 좀 적어드릴게요. 소속은 공매인데 성격은 어떻게? 성격은 경매다. 자, 다시 할게요. 압류는 소속은 어디? 공매. 성격은 어디? 경매. 구별되죠? 자, 질문 더 갑니다. 권리분석 공매는 국가가, 경매는 권리분석 개인이. 자, 그러면 이거 권리분석 누가 할까요? 성격은 뭐라고요? 경매. 그래서 이 압류 부동산은 경매처럼 취급을 하면 돼요. 소속만 공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개인이 권리분석하고 처음부터 경매도 토지거래 허가 풀어줘 버리거든요. 그러면 얘도 처음부터 풀려요. 하지만 공매 중에 압류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는요. 3회 유찰이 되어야만 그때 가능합니다. 정리된 것 같아요. 자, 됐고요. 자, 314페이지 밑에 유동적 무효는요. 딱 한번 문제 나왔어요. 가볍게 보시고요. 자, 이제 농지증 얘기 좀 합시다. 315, 318까지인가요? 자, 이건 제가 판서하는 게 더 빨라요. 국가신가요? 자, 이건 제가 해드릴게요. 315. 농지증에 가는 겁니다.
자, 일단 농지증은요. 여러분이 농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농지. 그래서 일단 전달 과수원 있다요. 농지이겠죠. 하지만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제외되는 거. 그래서 제외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연생 작물이 아닐 때, 그리고 형질 변경하지 아니한 임야. 좀 좁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초지법의 초지. 자, 이런 것들 있고요. 요거 참 재밌는 판례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초지 같을 때 우리 그 옥수수 같은 경우는 사료로도 쓰지만 사람이 먹기도 해요. 사람이 먹으면 세금이 조금 높아요. 사료로 쓰면 어떻게 낮아요. 이걸 선택을 좀 하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로도 농작물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일단 농지의 경우 농업인 여부를 따지됩니다. 농사를 업을 한 데서 농업인이라고 해요. 이 농업인 유무가 중요합니다. 농업인이다면 소유 제한이 없습니다. 토지 소유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농업인이 아니면 소유 제한이 있습니다. 소유 제한이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떤 게 문제 나왔냐면 농업인이 아니다 하여 소유 제한이 있는 것이 여러분이 주말 체험 영농 나옵니다. 주말 체험. 이 주말 체험인데 이 주말 체험에 대해서 농사를 업으로 짓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조금 뒤에 들어가 볼게요. 좀 밑에 적어 볼까요? 좀 좁으니까 이렇게 좀 적을게요. 농업인이 아니다. 농업인이 아니면 어떻게? 소유 제한이 있고요. 반대로 적었네요. 농업인이다면 어떻게? 소유 제한이 없다. 요게 원칙입니다. 요게 원칙이에요. 요게 원칙.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농사를 업으로 짓는 사람은 농업 경영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농사를, 요 사람 이야기예요. 요 밑에 겁니다. 밑에 거. 농업 경영 계획서. 여러분 적을 땐 판서 반대로 적으세요. 농업 경영 계획서. 농사를 지을 때, 업을 할 때 어떻게 경영을 하여 할 것인지 이거 대출 받을 때만 있어요. 그래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씨뿌리는부터 경작하여 판로까지 다 해요. 농지청 받을 때요.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보통 유기농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자신의 소변을 가지고 짓는다. 그러면 판로가 다 열리게 돼버립니다. 좀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하죠. 자, 이제 농업 경영 계획서를 만들고 나서 이제 농지청이 나와요. 이 농지청,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여기 요식행입니다. 요식. 이제 농지증은요, 말 그대로 이것은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소유권 이전 용도입니다. 이전 용도지, 이걸 가지고 원매매 계약서는 아니에요. 매매 체결 용도는 아닙니다.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농지증, 이건 말 그대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이거 있다 없다, 이거와는 계약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전 등기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하나씩 할게요. 자, 일단 315페이지 보시게 되면 방갈로 2번 보세요. 농지증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요거 준말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첨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줄 끝에 매매 계약과 관계없다. 그리고 316 농지 봐요. 농지 제외 요거 봅시다. 요 세 가지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3년, 단연생 신물이더라도 3년 미만, 3년, 세 글자니까 3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두 번째의 경우는 첫 번째 끝에 형질 변경하지 아니한 임야라고 나오죠. 요거고요. 세 번째 초지법에 따른 초지, 요 얘기 나오죠. 그리고 3번에 농지 소유 제한 나오죠. 소유 상하 또는 소유 제한. 이거는 농사를 업으로 짓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면적이 잘 나오는데요. 예외가 2번인데 1만 이내는 우리가 밑줄 아세요. 상속이란 키워드 8년. 그리고 그 끝에 보면 이농이라고 있을 거예요. 상속 8년 이농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1만 이내, 키워드 이내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2번 나오죠. 주말 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만약에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버리면 농사를 업으로 짓는 사람이 돼요. 이게 차이가 뭐냐 하면 이래 돼요. 농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요. 농업경영계획서 여기 좀 밑에 적을게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농사를 업으로 짓는 사람 같으면 이것도 필요하고요. 얘도 필요해요. 하지만 농사를 업으로 짓지 않는 사람, 주말 체험 명령이에요. 이 사람은 이건 필요 없고 요것만 필요합니다. 좀 이렇게 적어야겠네요. 농사를 업으로 짓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버리면 농업인으로 들어가서 이게 필요해요. 하지만 1,000제곱 미만이면 없어도 돼요. 차이 이해되셨죠? 자, 1번, 2번 체크하시고요. 자, 양걸로 4번의 농지증, 이제 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오른쪽에 보세요. 대상물 지역에 가요. 항상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대상 지역 갑니다. 317 제위에 가면 농지 소재지 관한 시구 읍면입니다. 주의할 게 이게 어디냐 하면 그런데 요 읍면이 이걸 쪼갠 거예요. 쪼개놨기 때문에 이 군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있다는 건 얘가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농지증 발급 나오죠. 두 번째 줄 봐요. 농업경영계획에서 이거 밟고 얘가 오면 4일이고요. 이거 없이 오면 2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보면 4일 이내 가는 건 제가 있다는 거고요. 옆에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면제는 2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농지증 발급 대상인데요. 이 농지증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겠다는 목적이 있으면 다 오는 것입니다. 근데 1번부터 6번은 전부 다 농사하고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농사하고 관계없으면 농지증 필요 없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318 봐요. 농업경영계획서는 말 그대로 농사를 경영할 목적입니다. 경영할 목적이 없으면 역시 없다. 그래서 1, 2, 3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7번에 주말체험운동은 단독 문제로 나옵니다. 여기서 방글로 1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을 먼저 보세요. 세대원 전부입니다. 온 식구 다 합쳐가지고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이때 주의할 건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전국 상관오지 다 갈 수 있죠. 그래서 전국토를 대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개인만 가능해요. 법인은 못해요. 왜냐하면 1천은 330평 정도 되잖아요. 그걸 법인이 하면 10개, 20개 이렇게 늘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인만 가능하고 세 번째, 이거는 절대 농지는요. 휴경을 할 수가 없어요. 휴경하면 다른 사람 위탁 줘야 됩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은 특별한 거 없죠. 5번이 그거죠. 통작 거리 제한 없다. 자, 그리고 6번은 전국에 흩어져도 1,000제곱미터 미만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고요. 자, 8번 보세요. 위탁 경영 잘 나오죠. 동그라미 2번. 3개월 이상 9개. 이걸 6개월로 잘 고칩니다.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9번 보세요. 당신이 만약 농사를 안 지면 어떻게 할래? 두 번째 봐요. 거짓말로 이거 농지 샀다. 농지를 산다는 건요. 농협에 가셔. 농지 여기 있죠. 농업경영 계획서 가져가시면 농지를 불어라고 할까요? 농지 받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출 이자 가지고 농지를 떼어줄 때가 있어요. 그걸 악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 원래 사지 못하는데 샀잖아요. 강제 처분 시켜야 되죠. 강제 처분. 자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또는 주된 목적 못 쓰면 어떻게 또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갈로 1번 두 번째 줄에 보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즉 농사를 경영하지 않겠다는 일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가짜이거나 원래 취지 목적이 없거나 보상 목적 이런 것들이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농지 처분하는 거예요. 1년 줍니다. 그런데 2번 봐요. 그 처분 기간 내 역시 처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대신 처분하게 시켜줄게. 6개월이에요. 그래서 1.6, 그래서 1년 6개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 때까지 100분의 20 이행강제금 나와요. 이행강제금 나오는 것이 공법 시간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일단 이행강제금이고 건축법이 이행강제금이고 지금 보는 농지법이 이행강제금이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됐고요. 자, 320페이지 외국인 토지법. 제가 지금 이제 판사할 것인데 그거는 323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자, 저는 320페이지 것만 적어드리면 돼요. 나중에 농지법 이거 배울 때요. 지목 형질 변경하고 같이 배우셔야 돼요. 농지법에 대해서는 농협 관련 교재 보면 더 잘 돼 있습니다. 현업에 가시게 되면. 네. 자, 320인가요? 자, 이제 하죠. 단독 문제로 고유 문제죠. 요거부터 얘기합시다. 여러분, 외국인하고요. 내국인은 그 성별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딱 지키면 외국인인데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 귀화해버리면 어떻게 내국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 인증번호, 일렬번호 가까이 즉 주민등록증입니다. 있냐 없냐 요 차이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이것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우리 세법 시간에 배우셨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83일, 즉 6개월 이상 살게 되면 거주자로 들어가고 그게 아니면 비거주자가 돼요. 그래서 외국인과 외국인 거주자, 이 말은 달라요. 외국인으로서 6개월 산다 하면 외국인 거주자. 그리고 단지 외국인 할 때는 사위 일렬 번호가 우리 게 아니구나. 이런 키워드입니다. 그런 것도 구별해야 돼요. 자, 이제 볼게요. 이건 명칭 좀 바꿀게요. 법명을 바꾸면 공부하기 쉽습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이 제가 두 글자를 넣을게요. 취득하는 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일단 그러면 요거부터 정합시다. 여기서 외국인은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 즉 시민권자, 외국 시민권자입니다. 영주권자 아니에요. 외국 시민권자고요. 지분은 50%가 넘어가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코카콜라가 우리나라 회사죠. 그 마이크로소프트다, IBM이다 이러면요 외국의 기업 다닌다. 여러분 갑근세라고 들어보셨어요?
갑종근로소득세, 갑근세, 을근세라고 있습니다. 을근세는 외국계 기업 다니면 나와요. 그래서 그런 회사는 지분 50% 이상이 외국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자와 50%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하지만 영주권자는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움직이는 사람이고 시민권자는 그 나라 국적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의, 토지죠. 부동산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주의할 것이 토지는 부동산 중에 하나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취득입니다. 매수만 해당하지 매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외국인 토지법이 IMF 때 나왔던 법률인데요. 이 IMF 때 우리가 달러가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쉽게 구매하게끔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준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상당히 외국인이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 관할 시장구수구청장이 시장 등이, 즉 시장구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구수구청장이 허가라고 하면 되겠죠. 허가나 신고가 받게 되면 해결해주는 법률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법률은요, 특징이 뭐냐면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이 법률은요,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서 땅 사면 미국인도 우리나라 땅 사게끔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뜻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장구수구청장이 어떻게 땅을 쉽게 허락하는가, 이제 제도를 볼 것인데요. 제도는 이렇습니다. 사전 허가라는 것이 있고요. 이 외국인이 국내 토지 사기 전에 허가 받아라. 사기 전에. 그리고 사후 신고라고 있습니다. 자, 특징이 먼저 봐요. 사기 전에 허가 받으시오. 사고 나서 신고하시오. 사고 나서 신고한다는 것은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사기 전에 허가 받아라. 왠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건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 사는데 군사와 관련돼 있거나 문화재와 관련돼 있거나 또는 위생, 이제 환경에 가는 것입니다. 그 생태계, 이제 군사, 문화, 생태계에 관련되는 것들이라면 사전 허가를 받아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군사, 문화, 생태, 야생이죠. 이런 것이 아니라면 전부 다 사후신고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이 와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군사와 문화, 생태, 야생 이런 거 사면 허가제. 그게 아니다. 그러면 사후신고 이렇게 돼요. 이 파란색을 제일 먼저 따집니다. 그리고 사후신고는 종류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당신이 돈 주고 사느냐. 계약,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건 돈 주고 사는 걸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계약 외 상속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겠죠. 좀 나눠 크게 적어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이 적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전부 다 323 깔아놓고 비교하시면 돼요. 전만 적을 거예요. 수업비에서. 계약 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보유 중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분이 바뀔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사전허가 볼게요. 일단 사전허가 잘 보셔야 돼요. 사기 전에 허가 받으시오. 허가 안 받으면 문제된다. 사고 나서 신고해라. 인정해줄게 일단. 이런 뜻이에요. 자, 사전허가는요. 15일 전에 구매하기 15일 전에 이 사람한테 묻습니다. 물어서 이 사람이 허락해 하면 살 돼요. 근데 만약에 불허가 들었습니다. 불허가. 그러면 불허가 된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그건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그리고 제재가 2년에 2천 이렇게 돼요. 자, 이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주의하냐면 앞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2년에 30%고 이건 2년에 2천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사고 나서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부 다 효력은 유효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아, 기간이 제가 빠졌네요.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5일. 계약 체결일로부터 요 계약 외는 체결일, 취득일로부터 그리고 변경일로부터. 예. 여기 15일이고 여기 60일. 더하기가 왜 이러죠? 60일. 요거 6월. 요것도 6월. 자, 요거 좀 뒤로 합시다. 한 요 정도 하면 되나요? 위치 이쁘게 하려고. 요거 안 바르면 무효되고요. 그리고 2년에 2천. 요거와 별도로 2년에 2천. 자, 요거는 만약에 사고 나서 하니까 어떻게? 요건 해도 됩니다. 유효합니다. 요건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계약 효력은 유효해요. 책이 다 있습니다. 책은 아직 보지 말고요. 하지만 이건 사고 나서 하기 때문에 벌금형은 아닙니다. 통상 무효가 벌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과태료 기준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시험 문제에서 이거 벌금인데 잘 고치네요. 그래서 비교할 게 많다 이것입니다. 이건 한 번만 작성하면 다 알아요. 그리고 이 계약은 종류가 매매,
교환, 증여가 있어요. 그러면 매매일로부터 60일, 교환일로부터 60일,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렇게 말해도 관계없습니다. 한데 빨간색 잘 봐요. 요 매매의 경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택 거래 신고나 주택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외국인 토지법은 없어요. 외국인 토지법은 바른 걸로 봅니다. 바른 걸로 봐요. 그래서 없습니다. 조심하고요. 자, 이제 계약 외에는요. 여러분이 상속, 증여 그대로 가면 돼요. 상속이다 다 가면 되는데 경매만 조심하세요. 경매. 이건 책으로 제가 할게요. 경매는 경매 취득일로부터 유월하면 안 돼요. 경매는 절차적 명칭이지 실제 취득하는 것은 대금 완납이에요. 그래서 경매는 경매만큼은 대금 완납일 또는 잔금일로부터 6월 둘 중에 하나 써야 돼요. 대금 납부일 또는 완납일로부터 6월 또는 그냥 취득일로 6월 이렇게 말이 되지 경매일로부터 6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변경 외국인이 우리나라 되었을 때 그날로부터 100 이렇게 반대죠. 외국인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외국인 변경하면 6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요거 책으로 좀 봅시다. 먼저 323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사전허가 봐요. 사전허가에서 양가로 2번 보면 허가대상 군문생 나오죠. 그 동그라미 하세요. 군사기재 군, 문화재 문, 생태경관의 생, 야생의 생, 그리고 그 외에 시군구는 사후신고 됐죠. 전부 다. 양가로 1번 봐요. 허가 없이 취득 시 무효, 무효됐죠. 그리고 15일 이내 인허가 여부 나오죠. 그리고 구비서류는 여러분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제재 2년에 2천 해결됐습니다. 자, 사후신고 위에 봐요. 계약, 계약 외, 그리고 변경이 있죠. 계속 보유, 계속 보유라고 뭐 똑같이 적어드릴까요? 자, 일단 계약은 체결로부터 60일 똑같죠. 그리고 매매는 매매일로부터 60일, 교환은 교환일로부터 60일,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60일. 그리고 아니하면 어떻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지만 유효. 주의할 것은 요 제일 밑에 있습니다. 기타라고 나오죠. 그거 보시면 주택 거래 신고나 부동산 거래 신고 바르면 이거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 위에 봐요. 취득일로부터 6월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상속 경매 판결인데 이때 조심할 것이 경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상속일로부터 6월, 판결일로부터 6월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경매만큼은 대금 또는 잔금 지급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요것만 조심하세요. 자, 세부 내용 그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보유 있죠. 외국인으로 바뀐 날로부터 6월. 그리고 구비서류 청구로 보고 제재 100만 원 이하 과태료면서 유효. 표 똑같죠. 자, 요것만 하시면 여러분 가볍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만 좀 해드릴게요. 320페이지 보면 외국인 정의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시민권자고요. 영주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보면 외국 관련 법률 그리고 2, 3, 4는 전부 다 2분의 1 이상 그렇게 되죠. 그리고 상호주의 벌써 해결됐고요. 토직 취득 이건 다 읽어보면 똑같이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 필요 없고요. 자, 이제 323페이지 기타 개별은 기타입니다. 가볍게 좀 체크만 해드릴게요. 그 밑에 학교 나오죠. 학교. 요거는 이제 여러분 관할청인데 관할청이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두 번째 끝에 관할청의 허가 요거 밑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립학교도요. 만들 땐 개인 거지만 학교에 학생만 딱 들어오게 되면 이 사립학교 매매하려면요. 이 이사장들 동의 외에 관할청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학생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2번에 향교 나오죠. 향교는 두 번째 끝에 특별자치도 세 번째 있네요. 시도지사, 향교. 여러분 종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종로, 교동. 이런 것이 옛날에 향교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교동, 교동의 옛날 교동 그런데 종로 근처에 가면 항상 향교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매매하려면 어떻게? 시도지사 동의 있어야 되고. 자, 324 정동사찰인데 사찰이 있고요. 정통사찰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부 지원에 의해서 어떤 이 유산을 이렇게 산물이죠. 어르신들이 만들어둔 이런 것들을 물려줄 가치가 있다.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정통사찰이라고 하고요. 개인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정통사찰의 경우는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에 대표자 승인서, 그 주지스님이라고 할까 가장 높은 분의 승인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 나머지 필요 없고요. 자, 325페이지 이건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오른쪽 327페이지 조세에 관한 것도 안 읽어도 되고요. 거래 예정 금액이 밑에 방갈로 1번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 가격, 의견 가격, 조정 가격, 승낙 가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정 가격 뜻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중개업소 요즘 부동산 경기가 썩 좋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하나 예시예요. 매도인이 오셨습니다. 개공한테. 그래서 거래를 의뢰했습니다. 중개계약이죠. 우리
공인중개사법 용어대로 합시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봐요. 매도인 1번, 매도인이 개공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매도인이 개공한테 말할 때, 자, 우리 집 얼마에 내놓길 원하냐? 이렇게 제안할 것입니다. 10억.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 첫 번째 보면 희망 가격, 여기 희망 가격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10억 하면 개공이 이것을 수용할지 말지 본인이 판단이죠. 아, 쌤, 그만큼 안 된다. 한 8억 정도 된다. 이렇게 화살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고민에 빠질 겁니다. 8억을 그대로 인정할까? 그럼 8억대로 하세요. 라고 다시 말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유리창에 걸어두겠죠. 그러면 이제 매도인, 개공,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수인. 있으면 이 사람은 그 8억이 이 사람 덕분에 거래가 서로가 승립이 되겠죠. 8억이. 자,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밑에 성사 가격은 어차피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 개공이 제시하는 금액을 이야기한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서 가장 영향이 있는 걸 예정 금액, 요걸 좋은 가격, 의견 가격, 이걸 예정 금액이다. 그래서 요걸 의견 가격, 좋은 가격, 예정 금액 여러 가지 말 쓰네요. 그래서 요걸 얘기합니다. 됐고요. 자, 이제 328페이지 중개대선물 확인 설명서 내용 읽지 마시고요. 자, 이제부터 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337페이지를 보고요. 자, 이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328은 조금 뒤에 돌아올 거예요. 자, 이거 좀 다 지울게요. 자, 이제부터 지우면서 한번 들어봐요. 확인 설명서라고 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는데요. 여러분이 확인 설명 의무할 때도 배웠는데 이 거래가 완성이 되면 세 가지 서식이 나가요. 세 가지 서식. 확인 설명서, 그리고 거래 계약서, 업무 보증서가 나가죠. 확인 설명서는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대상물을 어떻게 일했는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건 이것입니다. 확인 설명서는요. 무엇을 확인하여 설명하는 양식인데 이거는 이 개공 스스로 보도하지만 거래 당사자에게 주장도 하고 거래 당사자 청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확인 설명서 유형이 4가지로 되어 있어요. 유형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거, 비주거, 토지, 나머지 입광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337을 보면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제일 위에 적혀 있죠. 그리고 34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비주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3에 보면 제일 위에 토지라고 되어 있죠. 로마 숫자 3. 그리고 346에 보면 입광공해서 종류가 4가지예요. 즉 건물 중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제일 쉽게 처리하는 게 건물입니다. 주택입니다. 주택. 그리고 조금 능력되면 상가 분양에 들어가죠. 이게 비주거 로마 숫자 2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조금 되면 토지에 이제 여러분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능력되면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4가지 유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2개 국어로 돼 있어요. 우리 한글로 표기된 것도 있고요. 영어로 표기된 거 이렇게 해서 4개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인 설명서는요. 의무적 작성이에요. 이건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의무적 서식은 어디까지나 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작성해줘. 그래서 의무적 서식, 법적 서식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양식 작성에 배울 것인데요. 어떻게 보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337페이지를 보면 제일 위에 중개대상물 확인 쓰면서 로마 숫자 1. 로마 숫자 1은 주거, 2는 비주거, 3은 토지, 4는 입광공. 굳이 적지 마세요. 자주 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주택이 단독이냐 공동이냐 매매 교환 임대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당구 표시 있죠. 대관료에는 해당하는 곳에 V 표시하시오라고 되죠. 이 확인 설명 자료 보시면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즉 매수인, 즉 권리취득 예정자에게 보여준 걸 체크하면 돼요. 내가 당신에게 등기 권리증 보여줬어요. 토지 대장 보여줬어요. 체크하면 돼요. 그런데 설명하다가 부족하면 권리 이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했던 말 기억하세요. 자, 제가 책 페이지 좀 연결할게요. 앞쪽으로 할 것인데요. 제가 찾을게요, 여러분. 확인 설명 보려고 합니다. 148페이지 한번 펴봐요. 148. 폈나요? 자, 148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거 있죠. 양거로 3번 봐요. 개공은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할 경우, 즉 설명하다가 부족하면 집주인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게 매도인입니다. 불응할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 임차의뢰인 등이 설명하고, 즉 집주인이 말을 안 해주네요라고 집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말해요. 그리고 이 사람조차도 못 들었다 하고 우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세 번째 줄, 마지막 줄 봐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한다라고 돼 있죠. 즉 뭐냐 하면 다시 337 넘어오세요.
그 확인 설명 근거 자료는 일단 매수인에게 보여준 것인데 그리고 나서 집주인에게 또 확인해야 될 개별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 못 들어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대비하여 불응했던 여부를 적습니다. 어떻게 적냐면 그 밑에 보면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이 이렇게 적습니다. 실제 이렇게 적어요. 물 잘 나오는지 집주인에게 물어보았는데 말이 없었음이라고 그렇게 적어요. 일시시가. 그래 적는 날입니다. 자, 이제 유의사항은 뭐 이러한 걸 가지고 확인 설명 의무도 있고 실제 거래 가격, 즉 실거래가, 즉 부동산 거래 신고용으로도 이 참고서를 쓰겠다 그런 말이고요. 자, 큰 로마 숫자 이런 기본적 확인 사항이 됐죠.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기본은요. 이 기본 사항은 개공이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개공. 이제 넘겨보면 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 사항. 그래서 338에 가게 되면 세부적 사항이 있죠. 이거는 개공이 권리 이전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집주인에게. 그리고 세 번째 게 있습니다. 세 번째 건 돈 받는 거예요. 그 있죠. 중개보수. 보수에 관한 것이 있어요. 해서 시험 문제는 이 두 가지 비교가 잘 나옵니다. 비교. 자, 이제부터 기본적인 사항 볼게요. 기본적인 사항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 표시, 2번 권리관계, 3번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4번 입지 조건인데 자, 다시 3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라고 돼 있죠. 이것이 토지라는 키워드가 있는 거에만 동그라미 3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4번 입지 조건, 5번 관리에 관한 사항 넘겨보세요. 6번 비선호 시설. 이 비선호 시설에서 우리가 반경 1km라고 하면 안 돼요. 반경은 동심원이고요. 그냥 직선을 1km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지역 할 때 거주 지역으로부터 거리 나오죠. 여러분이 주의할 것이 뭐냐면 아무런 의미 없이 나올 때 직선거리 개념이에요. 하지만 반경이 되면 이거 대화 확 달라집니다. 이 방사원 전부 다 어떻게 조사해야 돼요. 직선과 방사원은 다른 개념이 돼요. 그리고 예정 금액입니다. 예정 금액,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 요 8가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9번부터 동그라미 12번까지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딜 보냐 하면 여러분들이 335를 봐요. 335.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되면 335페이지 표가 돼버립니다. 폈나요? 자, 제일 위에 봐요. 주거, 비주거, 토지, 입간공 돼 있죠. 그리고 로마 숫자 1, 개공의 기본은 개공이 확인할 사항이라고 돼 있죠. 큰 밑에 로마 숫자 2, 개공의 세부, 권리 이전자 요청돼 있죠. 시험 문제 요거 두 개 비교를 먼저 나옵니다. 이거부터 외우셔야 돼요. 쌤 이거 어떻게 다 외우나요? 쉽습니다. 쉬워요. 일단 9, 10, 11, 12 이걸 먼저 외우시는데요. 일단 권리 이전자한테 요청할 사항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겁니다. 이전자에게 요구할 사항 해서 주거, 비주거, 그 나머지라고 제가 할게요. 똑같으니까. 주거 보시면 실제 권리관계 나오죠. 실제. 이걸 다른 말로 미공시라고 저는 보통 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원서 전원수, 그리고 유치권 점유권 그런 거 듣는 거예요. 등기부에 안 나오는 그런 거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부시설, 외부시설이 있습니다. 내외부시설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그 뒤에 친절하게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 건축물, 비주거도 건축물이죠. 이건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벽면 도배 환경 되어 있을 거예요. 벽면 도배. 그리고 환경 조건입니다. 환경 조건은 1조 소음 진동으로 되어 있어요. 1조 소음 진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선호 빠져 있어요. 비선호는 여기 기본에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비주거는요. 실제 똑같이 오고요. 내 외부 시설물 오고요. 벽면까지만 와요. 도배와 환경 조건은 없습니다. 요만큼은 없어요. 요건 없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주거는 실제까지밖에 없어요. 실제. 나머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표 금방 외웁니다. 쉽다고요. 그래서 자꾸 적으면 됩니다. 미공시 내외부 시설물 벽면 도배 환경 조건. 됐죠? 그리고 주거는 다 오지만 비주거는 벽면까지만 온다. 나머지 안 온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미공시만 온다. 됐고요. 중개 수준은 다 동일하게 와요. 자, 이제 위로 보세요. 자, 대상 물건 표시 잘 봐요. 주거는 건물을 디디고 토지가 있잖아요.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더하기 건축물. 비주거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나머지는 독립적입니다. 토지는 토지, 임목은 임목, 광업은 광업, 공정은 공정. 그래서 각자 있고요.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다 있기 때문에 등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 뒤에 토지라고 되어 있죠. 대상 물건 표시란에 토지가 있는 것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토지에만 동그라미 되어 있고, 비주거 토지까지만 동그라미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입간공 토지란 개념이 없어가 배제되고, 입지 조건은 이것입니다. 도대주 교판인데요. 이 도대주 교판이 무슨 글자냐 하면 337페이지 다시 와봐요.
밑에 동그라미 4번 있죠. 도로의 도 동그라미 해봐요. 대중교통의 대, 주차장의 주, 교육시설의 교, 판매 의료시설의 판. 그래서 도, 대, 주, 교, 판인데 여기서 교육시설에 대학교가 없습니다. 대학교 없어요. 다시 33으로 오세요. 그거 보시면 쉬워요. 먼저 주거는요. 주거는 도대주 교판 다 있어요. 그리고 비주거는요. 도대주까지 있어요. 도대주. 그리고 토지는요. 도대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건축물이 있어야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사물건 표시에 우리 위탁관리다 자치관리 그런 거 들어보셨죠? 아파트에서 그 관리 얘기하는 거고요. 자, 비선호 시설은 요 주의하셔야 돼요. 비선호 시설은요. 토지와 주거용에만 있습니다. 토지와 주거용. 그런데 환경 조건은 어디에만 있다? 주거용에만 있다. 구별하셔야 돼요. 비주거는 토지와 주거용이 있지만 저기 있는 환경 조건은 주거용에만 있다.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거래 금액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예정 금액. 교부 시점이 거래 시점이고요. 그 기록되는 내용들은 예정 금액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취득시 조세. 여기는 전부 다 구매자에게 설명하니까 취득시 조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이런 조건은 모두 다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권리관계는 확인 설명 4가지 유형이 모두 다 있다. 올바른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두 다 있는 것과 없는 것도 구별을 하셔야 돼요. 좀 복잡죠? 그래서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로마수 1은 주거, 2는 비주거, 3은 토지, 4는 입광고 먼저 기억하시고요. 영역을 크게 3가지 죽인다. 기본적인 사항, 세부적인 것, 중개 보수에 관한 것. 보수는 모두 다 있기 때문에 개의치 말자. 그리고 두 번, 이제 이걸 연결하는 거예요. 연구죠. 미공시 내외부 시설 벽면 도배 환경 조건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먼저 외우자.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로마 숫자 1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따로 보자. 이렇게 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이건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듣고 다시 337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 다시 이용할 겁니다. 337 다시 보시게 되면 이제 기본적 확인 사항 보시면 대사물건 표시 보세요. 토지는 토지 대장 보면 되고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보면 돼요. 근데 건축물 옆에 보시면 조그만 용도 밑에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방향. 방향은 현장 조사만 가능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게 방향이거든요. 방향 어떻게 확인한다? 현장 조사만 적어두시고요. 자, 권리관계는 등기부, 갑구, 월구 내용 적는 거예요. 갑구, 월구 없는 건 어떻게? 여기 적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은 대상물건 표시에 토지라고 된 것들 적는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적는데요. 그 지역지구 오른쪽에 보면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이 있을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 아니에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시, 군 조례 적고요. 이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3번, 동그라미 3번에 관계되어 있지 동그라미 1번인 대상물건 표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치 잘 파악하고요. 그리고 4번 입지 조건, 요건 여기 나옵니다. 도, 대, 주, 교판이 있으면 주거, 도대주가 있으면 비주거, 도대가 있으면 토지. 요게 나오고요. 자, 관리는 대상물건 표시에 건축물 있는 거 적고요. 338에 가시게 되면 비선호 시설 나오죠. 비선호 시설은 토지와 주거에만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 조건은 주거만 있어요. 그리고 예정 금액이 이제 거래 금액이라고 하면 안 돼요. 확인 설명서 교부 시점이 거래 시점이지 작성 내용은 우리 설명할 당시의 내용들이죠. 그리고 취득 시 부담할 종류와 세율인데요. 이건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취득. 그래서 보유 관련 세금과 처분하는 세금은 해당 없어요. 그래서 취득세, 농어초특별세, 지방교육세 요거 3가지만 오지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인데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 그래서 저는 미공시라고 적는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내외부 시설물 간단해요.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내외부 시설물 자 이제 칠판 보세요. 시험 치러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고리시오라고 나오거든요. 입지 조건과 환경 조건과 그리고 방금 본 내외부 시설물 이거 구별하시오 하면 이 환경 입지 조건은 우리 외운 대로 가야 돼요. 시험 문제 주거용이 바탕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요. 입지 조건은 도, 대, 주, 교, 판 5개 찾으면 되고요. 환경 조건도 일, 소, 진 찾으면 되고 내외부는요. 벽을 기준하세요. 벽 안에 있으면 내부고요. 벽 밖에 있으면 외부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러면 338에 보시면 수도, 전기, 가스 이것이 전부 다 이 벽 안에 있다 없다 이런 유무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고요. 자, 벽면 상태, 도배 상태 둘 다 있으면 주거, 벽면만 있으면 비주거. 환경 조건은 우리 작지만 소음의 소 동그라미 그 뒤에 보면 진동이 있을 거예요. 글자 너무 작죠? 1조의 1 동그라미 소음의 소 동그라미 진동의 진. 그래서 1 여기 나오죠? 1소진 이렇게 되고요.
자, 중개보수 오른쪽에 산출 내역 한번 봐주세요. 중개보수 시도조례에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자, 주의하세요. 건폐율, 용적률 상한, 지었나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입니다. 조금 뒤에 나와요. 시군조례고요. 여기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구별해야 돼요. 보수, 참, 보수. 예. 좀 적어드릴게요. 건폐율하고도 같이 다 할게요. 헷갈릴 수도 있네요. 여러분 이게 자꾸 헷갈립니다, 여러분. 저도 한 번씩 헷갈리는데. 시군조례고요. 그리고 지금 중개보수, 보수 산정할 때 한도액, 이건 시도조례. 예, 제가 순간 놓칠 뻔했네요. 적는 게 빠를 거겠네요. 이거 적어두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세요. 매도인, 매수인, 개공 나오죠. 일단 개공이 2명 있다고 해서 둘이 닥쳤습니다. 만약 개공이 3명이면 란 하나 더 만들어가 붙이면 돼요. 종이 붙이면 됩니다. 4명이면 2개 적어서 붙이면 되고요.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서면 및 날인, 서면 또는 날인 배우셨죠? 이것도 찾아드릴까요? 거래 계약서 뒤편에 제가 넣어두었어요. 여러분 어디 보냐 하면 157페이지 보세요. 밑에. 그거 보면 서명 또는 날인은 중개계약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가 적으라고 했지 싶어요. 하지만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런데 다시 338로 오세요.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은요, 받았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서명 및 날인 아니고 어떻게 있습니까? 매도 매수인.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래서 정리합시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확인 설명서 할 때 누가 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하면 또는 그리고 개공이 하면 어떻게 및 구별되시겠죠? 그 구별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개공 보시게 되면 소공도 포함됩니다. 자, 정리합시다. 확인 설명서일 때 거래 당사자가 되면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명 또는 날인. 그리고 교부하는 사람은 책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공과 소공은 서명 및 날인. 구별됐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339 보세요. 작성 방법 있는데 위에 작성 일반은 제가 벌써 말씀드렸고요. 세부 항목 보면 그 내부 주기에 동그라미 1번부터 13번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1번 보시면 확인 설명 자료 항목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는 개공이 확인 설명 과정에 제시한 자료 적으며 그 두 줄이 뭐냐 하면 337 위에 가게 되면 확인 설명 자료 란 위에 보면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 제공한 거 체크한다 했던 거 기억하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에는 매도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그 관련 자료 제출 여부와 동그라미 9번부터 12번, 즉 이거죠. 세부적인 내용. 이걸 하여 불응할 때 적는 난이다. 실제 그래 적습니다. 뭐 요구했는데 말을 안 하더라 그렇게. 자, 큰 2번에 1번 대상 물건 표시부터 8번 취득시 기본적인 것이죠. 이건 개공이 확인해라. 3번 동그라미 1 대상 물건 표시는 대장을 보면 된다. 그 말이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반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 있다 없다 이거 구별해야 돼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 그 밖의 주된 출입물 방향. 요거 잘 반대로 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를 봐요. 방향이 이제 불명확할 때 그것도 적는다. 이런 거 기억하고요. 3번 꼭 체크하고요. 4번의 동그라미 권리관계는 등기부 보고 적어라. 5번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네 가지 내용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의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 나오죠? 시험 잘 나옵니다. 건폐율 가면 토지 대장이에요. 건축물 대장이에요. 다시 합시다. 건폐율, 용적률이면 건축물 대장이고 상한이 붙으면 시군조례고 보수는 보수 한도액은 시도조례 구별해야 돼요. 자, 이거는 시군조례고요. 자, 슬래시 하시고요. 도시, 군 계획 시설은 지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개공이 확인하고 그 밖의 상황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보고 내용 전혀 알 수 없으면 부동산 종합정보망 즉 온비드라고 온나라라고 쳐보세요. 동영상 중단해도 되고요. 다 듣고 나서라도 좋아요. 온나라 홈페이지 들어가면 종합정보망이 있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정리가 네 가지입니다. 건폐율상 용적률 사항은 어떻게? 시, 군, 조례. 그리고 기본적 사항은 개공이. 그 내용이 없다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봐. 전혀 알 수 없으면 부동산 종합정보망 온나라 들어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6번 보세요. 거래 예정 금액 등은 거래 예정 금액은 완성되기 전
당연히 완성되기 전의 금액을 예전 금액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봐요. 임대차 계약의 경우 개별 공시가 또는 건물 공시가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조금 뒤에 가면 임대차일 때 생략할 수 있다. 제외한다. 그걸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7번에 4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은 역시 완성되기 전 금액이고 취득에 따른 것이니까 임대차에는 큰 의미가 없죠. 이것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8번에 9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 즉 이걸 얘기합니다. 미공시. 이때 이것도 여러 번 적는데요. 자,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알선도 어떻게 임차인이 설명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구체적 적어라. 이것입니다. 자, 이제 밑에 9번에 10번. 내외부 시설물부터 벽면 도배, 환경 조건까지 중개대상물 자여 개공이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적고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2년 전에. 내외부 시설물 상태, 그 밖의 시설물의 가정 자동화 시설. 요즘에 이 전산화 설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 모 아파트라고 표현할게요. 차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건 주차장이 아니고요. 있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집 안에 있어요. 아파트가 있으면 그 옆에가 주차장인데 타워 주차장인데요. 일로 들어가면 여기 있으면 여기서 게이트 일로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린이 주차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진 않고 여기는 청마트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갑니다. 이거 비용 상당히 고가예요. 이런 것들 요금 적어라 이것입니다. 자, 10번에 13번. 중개보수 실비는 개공과 의뢰인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이 졌대. 중개보수는 역시 예전 금액. 확인 설명서에는 다 예전 금액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출돼요. 예전 금액 임대차일 때 월 단위 차임액 곱하기 100 앞에 계산했었죠. 그리고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공 모두 다 적고 소공이 있으면 소공 적고요. 모두 서명점이지만 서명 및 날인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는 어떻게? 받았으니까 서명 또는 날인 해결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어디 가냐 하면 335로 다시 오세요. 자, 이제 요 표 정리 좀 합시다. 제일 먼저 확인할 건 주거, 비주거, 토지, 입간공 정리하시고 기본적인 사항과 세부적인 사항 구별해 주시고요. 세부 항목 중에 이 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위에서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와 비공통적인 내용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36을 보세요. 주의사항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임대차가 제외되는 게 있고 생략되는 게 있어요. 제외되는 것은 취득시 조세고요. 생략되는 공법상 내용과 공시지가예요. 구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나머지 내용들은 볼 필요 없어요. 실제 이 340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방금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은 어디서 보냐 하면 328에서부터 333페이지 내용을 제가 판사하면서 적었던 거예요. 지금 했던 것을 정독하고 싶다면 328에서 333을 보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부동산 판매 활동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뭐 하고 거래 계약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